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2차 세계대전입니다. 뭐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도 너무 많고 다큐멘터리도 너무 많고 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전부터도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인데 한번 천천히 큰 틀의 맥락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독일은 전체주의에 히틀러가 들어서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걸 확실히 해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재무장을 선언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독일군이 재무장을 선언한다는 건 그동안은 비무장 상태였다는 거죠. 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니까.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고 그에 따라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었죠. 근데 여기서 히틀러가 우리 독일군은 재무장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나아가서는 베르사유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상금도 내지 않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재무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재무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무기들을 무장할 건지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이 전쟁에 있어서 독일의 입장은요. 1차 세계대전 때랑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따 지도로 또 보시겠지만 대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대충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겠죠. 이게 이제 유럽인데 이게 뭐겠어? 이게 이제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그죠? 소련이죠, 소련. 소련.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러시아였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독일이지. 요게 프랑스고 요게 영국이죠.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일로 쭉 갈 수는 없단 말이야. 너무 머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다로 막혀 있고. 그럼 결국 답은 프랑스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쪽을 먼저 빠르게 공략한다. 이게 결국 독일의 작전일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를 빨리 친다 이건데 이미 1차 대전 때 해봤던 전략이죠. 그리고 1차 대전 때는 잘 안 됐던 전략이에요. 근데 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1차 대전 때 잘 안 됐었지만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옛날에 잘 안 됐었다. 근데 또 도전을 할 거다. 이 얘기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때 잘 안 됐던 프랑스를 빨리 공격한다. 이 방법을 다시 할 건데 이거를 이번에는 성공시키려면 어떤 방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옛날을 한번 반성을 해봐야겠죠. 옛날에는 프랑스가 뭘로 이 프랑스를 빨리 공격하는 독일을 막아냈어요. 프랑스의 방법은 참호전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 과거에 참호전에 막혔었으니까 참호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게 바로 탱크입니다. 탱크. 그래서 기갑사단, 탱크 부대, 전차 부대를 구성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차 부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전차 부대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은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화력이 자체 화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걸어가는 것보단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탱크에 타고 있는 동안엔 어때요? 탱크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총알을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투 지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단점은 어쨌든 탱크도 차잖아요, 차. 그러니까 기름이 들죠. 근데 이게 독일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고 독일의 식민지는 다 빼앗긴 상태란 말이에요. 다 독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독일은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기름을 새롭게 얻어올 데가 없을 거예요, 별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식민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고 새로운 기름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전에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 놓고 그 기름이 다 소진되기 전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겠죠. 그럼 이제 히틀러의 계획을 살펴보면 어차피 1차 대전과 크게 다른 건 없다. 그래서 프랑스를 빨리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빨리 가기 위해서 참호전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탱크 부대를 이용해서 이걸 전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를 타고 우르릉 들어가는 전격전을 계획에 두고 있고요. 근데 요게 되려면 사실 1차 대전 때 독일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이잖아요. 고립.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 독일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는데 어, 이번에 2차 대전 때 프랑스를 빠르게 공격한다. 이 전격전으로 탱크 부대를 이용해서 이게 성공하려면 1차 대전과는 다르게 여기 이 뒤쪽 면 여기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뒷면의 안전을 보장해야 앞면 프랑스를 향해서 공격을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를 안전히 할 것이 이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히틀러의 중요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의 뒤편, 독일이 프랑스로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반대편, 뒤편이 어디겠어요? 소련이란 말이에요. 소련. 소련이 독일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독일과 소련에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겠다는 거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이런 조약은요 원래는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독일은 사상이 뭐예요? 전체주의잖아. 그죠? 독일은 전체주의고 소련은 얘들은 사회주의죠. 근데 이 두 사상은요 서로 원래 정반대에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을 위한 거죠. 근데 전체주의는 국가를 위한 거잖아.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게 전체주의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노동자를 위해서 굴러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에 있지. 그러니까 사상의 논리만 따르면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소련은 전체주의를 하고 있는 독일과 평화조약이나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을 이끌고 있는 히틀러도 소련을 이끌고 있는 스탈린도 이걸 알고 있지. 근데 히틀러가 이 소련의 사회주의를 이끌고 있는 스탈린을 꼬셔내기 위해서 스탈린이 혹할 만한 달콤한 사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폴란드는 지금 되게 약한 상태니까 폴란드를 공동 침공을 하자. 그래서 폴란드가 무너지면 폴란드를 반으로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도를 통해 보시면 그때까지는 여기가 다 소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소련 사이에 폴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의 얘기는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래서 독일과 소련이 동시에 양면 공격으로 폴란드를 공격하면 폴란드는 금방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폴란드를 절반으로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상 논리로 따지면 이런 조약이 맺어지면 안 되지만 스탈린은 폴란드를 욕심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약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면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을 하게 돼요. 독일은 당연히 전차 부대가 우르릉 하고 들어갔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나온 폴란드는 기마대예요. 기마대. 말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탱크 부대, 기마 부대. 당연히 탱크 부대가 이기는 거죠. 우르릉 꽝 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결국 폴란드는 쉽게 무너져요. 폴란드는 쉽게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폴란드의 동맹국이 바로 프랑스와 영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애초에 사실 폴란드는 지나가는 과정인 거고 프랑스와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 저게 2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이 전까지는 다 과정이고 배경이야. 이해되시겠죠? 다 배경이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게 2차 세계대전의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이 폴란드 침공을 명분으로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와 영국이 이에 대해서 연합해서 독일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사실 독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뻔하죠. 프랑스를 빠르게 공격을 하는 건데 프랑스는 예전에 이런 공격을 막아봤잖아요. 그때 뭘로 막았어? 뭐야? 참호선으로 막았잖아요. 참호선으로.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참호선이 마지노선인 거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마지노선을 준비하는데 프랑스가 준비한 마지노선이 지도에 보시는 이 지점이에요. 여기 두꺼운 선 있죠, 요거. 여기 이제 프랑스가 독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준비한 참호선, 마지노선이고요. 독일은 이걸 뚫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지. 근데 독일도 알고 있어요. 프랑스가 이 마지노선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고 결코 뚫어내기 힘든 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전략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벨기에 방어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되게 다 연두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르덴 숲이에요. 아르덴 숲. 벨기에 아르덴 숲인데 프랑스 생각은 이래요. 이 아르덴 숲은 나무도 빽빽하고 땅도 많게 막 울퉁불퉁하고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탱크 부대로는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여기는 숲의 자연적인 조건에 맡겨두면 되고 프랑스의 병력은 여 마지노선에 집중한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독일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마지노선을 돌파하기도 쉽지 않고요. 아르덴 숲을 돌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독일 장군들이 고민에 빠지는데 이때 이제 독일의 전체 부대를 이끌고 있던 게 구데리안이라는 장수였어요. 이 구데리안이 뭐라고 하냐면 보시면 마지노선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된 참호선이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아르덴 숲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역시 또 습지대 기후이기 때문에 나무도 빽빽하고 땅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기 때문에 탱크 부대로 진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데리안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르덴 숲을 뚫고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 어려운 걸 하자라는 거죠. 왜냐면 아르덴 숲은 누가 봐도 탱크 부대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는 병력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뚫고 들어가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되게 허를 찔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르덴 숲 이쪽에는 병력이 거의 없을 거고 더구나 이 아르덴 숲이 수도와도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아르덴 숲을 바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데리안의 작전이 먹혀서 아르덴 숲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주 방어 병력은 다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선, 이 아르덴 숲선이 파리에 더 가깝죠. 그래서 돌기가 엄청난 속도로 독일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아르덴 숲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서 어, 프랑스 방어선보다도 빠르게 파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의 방어 병력들은 되게 사기를 많이 잃게 돼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굉장히 의외로 쉽게 이제 독일이 마지노선을 뚫지 않고 마지노선 옆에 있는 아르덴 숲을 우회 돌파하면서 프랑스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의 수도였던 파리가 함락되게 되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뭐예요? 에펠탑이죠.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인물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 요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프랑스가 끝났다는 얘기죠. 파리가 함락됐고. 그래서 프랑스는 결국 독일 손에 넘어가게 되고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비시라는 도시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비시에 있는 건 프랑스 정부예요. 프랑스 정부인데 프랑스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건 당시에 원래 1차 대전의 장군 출신이었던 필리프 페탱이라는 인물인데 되게 좀 이 시점이 되면 나이도 많이 들고 되게 좀 패배주의적인 입장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을 상대할 수 없다. 프랑스가 질 게 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양반이고 그래서 필리프 페탱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간단해요. 어차피 진 거고 지금 되게 많은 병력이 독일의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지노선을 방어하던 병력이 이제 아르덴 숲을 뚫렸고 독일군이 파리를 먹었기 때문에 전투를 포기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병력들이 거의 다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프 페탱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독일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포로들만이라도 안전하게 구출을 해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 필리프 페탱이 이끄는 이 프랑스 정부는 독일 남부 지역의 비시라는 도시에서 이제 성립이 돼서 친독일 정권으로 있게 되는 거죠. 독일에 협조를 하면서 그래서 프랑스의 남부 지역은 이렇게 이 독일에 협조하는 프랑스 정부가 비시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북부 지방은 이렇게 원래 수도였던 파리를 독일군이 직접 점령하면서 북부 지역은 독일군의 점령 지역, 독일군이 직접 점령하고 관리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남쪽은 친독일 프랑스 정권, 프랑스의 북쪽 지역은 독일군이 직접 점령.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독일로 넘어가게 되죠. 어쨌든 그래도 프랑스의 시민들 중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독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탕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탕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샤를 드골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가 완전히 독일에 집어삼켜졌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일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단체가 레지스탕스고요. 이 레지스탕스라는 저항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샤를 드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영국이에요.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 갖고 있는 사상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인데 전체주의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반드시 뭐가 따라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독재가 따라와요. 우리가 배웠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나 아니면 일본의 도조히데키나 다 독재자란 말이에요. 독재자.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재는 뭐에 정반대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막 고대 아테네 이런 거 배울 때 배웠잖아.
민주주의의 정반대가 독재죠. 그러니까 어, 전체주의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민주주의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걸 상대로 싸우는 거야. 그게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유럽의 남은 나라인 영국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생각에는 영국이 무너져 버리면 유럽은 진짜로 민주주의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게 영국인데 이 민주주의의 최종 방어선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이 영국의 총리, 영국을 이끌었던 인물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역사에서 되게 리더십 하면 되게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윈스턴 처칠인데 윈스턴 처칠은 영국을 이끌고 있잖아요. 영국은 독재하는 나라가 아니죠. 시민혁명을 성공한 나라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재자의 권력으로 국민들한테 전쟁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은 이 전쟁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영국이 민주주의의 최종 방어선이 돼버린 거야. 영국이 포기하면 유럽은 다 전체주의의 독재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의 역할은 뭐예요? 반드시 영국인들이 자기 뜻으로 절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즉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라디오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저 히틀러의 전체주의, 독재에 신음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할 때는 뭐 물론 이제 해야 돼서 하는 거지만 음, 만약에 영국이 처칠이 생각하기에 독일을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처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항복하고 차라리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게 자유에 어디로 갔든지 가는. 그게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칠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견뎌달라.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반드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자신감을 북돋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영국을 집어삼키려면 일단 당연히 마지막은 해전이어야겠죠. 근데 독일 생각에는 역시 그래도 해군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건 영국이에요. 독일이 독일 해군 수준으로 영국 해군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 그러면 히틀러의 계획은 일단 배를 먼저 보내기에 앞서서 비행기들을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들을 쫙 보내서 최대한 영국 해군을 다 격침시켜 놓고 최대한 피해를 끼쳐 놓고 그 다음에 독일 해군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히틀러의 계획이고 처칠도 당연히 이 정도 예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처칠의 자신감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해전보다 공중전이 먼저가 될 텐데 이 공중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군이 다루는 크게 묶어서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 공군기는 뭐 당연히 다양한 목적의 비행기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전투기가 있고 폭격기가 있단 말이에요. 전투기는 목적이 공중전이에요. 공중전. 그죠? 하늘을 방어하는 거라고. 폭격기는 하늘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로 날아가서 지상을 폭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대한 많은 무기를 싣고 가서. 그러니까 폭격기는 자체 무기로 같이 떠 있는 하늘에 상대방 공군기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지상 폭격이 목적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잘 보시면 그 나라가 군대를 기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비행기가 많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독일은 한동안 비무장이었죠.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그리고 재무장을 선언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럼 짧은 기간 동안 독일군이 재무장을 하는데 그 목적은 본인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부셔버리는 게 이제 독일의 군대를 키운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투기가 많겠어? 폭격기가 많겠어? 당연히 폭격기가 많다는 거죠. 근데 폭격기는요, 지상 폭격이 목적이지 상대방 공군기를 무찌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폭격기가 가주려면 충분한 전투기의 엄호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전투기의 엄호가 없으면 폭격기는 그냥 상대방 공군기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독일은 재무장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일단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폭격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영국은 반대로
이런 무기들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생각은 별로 없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폭격기보단 전투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처칠 생각에는 전투기 공중전 능력으로 보면 영국이 독일을 앞선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폭격기는 사실상 전투기에 충분한 어모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 전투기의 어모가 아마 부족할 거고 영국의 전투기들은 독일의 이 폭격기를 어모하는 독일의 전투기를 깰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독일이 이렇게 수많은 폭격기를 이게 폭격기죠. 그래서 요 폭격기는 보시면 날개에 무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지상 폭격만 하는 거예요. 지상 폭격만. 요게 안 된다고 요게 돼야 공중전이 되는 건데. 그죠? 예, 만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처칠은 독일이 폭격기는 많겠지만 전투기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공중전에서는 아마 자신감이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믿는 구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전투기 지나가면 꼬리구름 생기죠? 그죠? 어, 이 꼬리구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빅벤이죠, 빅벤. 아이고. 아, 그러니까 이게 빅벤이라는 건 여기가 런던이라는 거죠. 런던인데 이거 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꼬리구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전이 있는 거예요, 전투기들끼리. 그리고 이 공중전을 영국이 끝까지 견뎌냈던 거죠.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더 있었어요. 미국이죠. 같은 민주주의 계열이고요. 더구나 사실 이것도 믿어보는 거야. 왜냐면 미국은 지금의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미국을 만들었고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국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칠 입장에서는 미국을 진정한 어떤 친척 국가 같은 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어차피 뿌리 타고 가면 올라가 보면 다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미국을 이끌고 있던 대통령이 우리 기억하는 그 경제 대공황 잘 대응했었던 뉴딜 정책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때까지가 임기였던 게 아니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3번 정도 다시 당선이 돼요. 왜냐면 경제대공황을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90% 넘는 이제 득표율로 당선을 또 하게 되는데 루즈벨트한테 처칠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지금 아시지 않느냐? 만약에 프랑스도 넘어간 상황이고 우리 영국까지 무너지면 유럽은 민주주의가 끝장난다. 그러니까 꼭 도와달라. 우리 같은 혈육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얘기를 듣고 맞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을 만나본 뒤에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킵니다. 무기대여법은 이런 거예요. 미국의 방해에 필요하다면 어떤 나라에도 무기를 대여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인데 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국이 끝나면 그 다음은 바다 건너서 미국일 거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빌려주게 되는데 빌려준다기보단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근데 그냥 줄 때 이때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이 어떤 능력을 가진 나라고 미국이 전쟁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때 미국이 보여준 생산 능력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뭐 어마어마한 장난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생산해낸 어떤 군수물자의 양은 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군수물자의 절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히틀러는 깝깝해진 상황입니다. 프랑스까지는 잘 먹었는데 영국이 잘 버텨주고 있고요. 또 영국은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거의 무한 제보급이 가능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또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는 건데 기름을 새롭게 얻을 곳을 찾아보니까 기름이 좀 많이 나는 데가 아랍 유전지대예요. 근데 여기는 영국 프랑스 세력권이거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탈리아가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이탈리아가 제 역할을 해줘서 요 북아프리카 지역을 잘 차지를 해줬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이탈리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 유전지대는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대안은 어디가 있느냐?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련의 일부였어요. 이 소련 세력권인 우크라이나의 코카소스 유전지대 여기가 이제 그나마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석유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련을 공격해야 돼요.
근데 소련을 공격한다는 건 뭐를 깬다는 거예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깬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전선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영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싸우고 있는 이 지점이 원래 독일의 전선인데 소련을 공격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즉 전선의 이중화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여기대로 힘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힘든 거지. 그래서 이런 전선의 이중화 때문에 독일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결국 기름을 얻기 위해서 소련을 침공하는데 역시 소련은 너무 넓고 역시 소련은 너무 춥죠. 그래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합니다. 독일이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는 조금 특이한 게 사실 히틀러가 소련을 들어간 건 석유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석유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코카소스 가야지. 근데 히틀러가 이상하게 스탈린그라드에 사로잡혀요. 왜냐면 스탈린그라드가 스탈린이라는 독재자, 이 소련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존심 전쟁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히틀러도 절대로 스탈린그라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소련도 스탈린그라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굉장히 소모적인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장군들이 굉장히 빨리 스탈린그라드 갖다 버리고 코카소스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되는데 스탈린그라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전투들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독일 측이 22만 명 죽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자친구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22만 명이 죽고 소련은 47만 8천 명이 죽어요. 거의 48만 명이 죽는 거지. 그럼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죽었어요? 소련이 더 많이 죽은 거죠. 근데도 독일은 스탈린그라드를 차지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소련은 완전히 사람들의 목숨으로 스탈린그라드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훨씬 더 많은 소련 군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독일도 너무 많은 병사들이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독일도 이 스탈린그라드 패배에서 당했던 어떤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당했던 타격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떤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경제 대공황이 극복이 안 되니까 만주를 침략했고 만주도 잘 차지했어요. 근데 만주로도 부족하니까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너무 인구도 많고 너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여기도 석유나 기름 같은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을 차지하려면 동남아를 공격을 해야 돼요. 이 동남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게 다 태국 빼고는 거의가 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를 공격하겠다는 건 지금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연합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와 맞짱을 뜨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계속 공격을 하다가 필리핀을 공격하게 돼요. 근데 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을 공격한다는 건 미국과 갈등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도 유럽에서의 전선에 집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이 열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경고를 해요. 원래 일본은 석유를 거의 미국에서 사다 쓰고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에다가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요. 그럼 이제 일본은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더 이상 필리핀을 공격하지 않고 미국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다음에 석유 계속 팔아달라. 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석유를 포기하고 필리핀을 공격해서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든가. 요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민을 했던 게 도조히 데끼겠죠. 네, 도조히 데끼가 지도를 한번 쫙 펼쳐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지도를 보니까 어때요? 미국이 강하긴 한데 너무 멀거든. 그게 보이는 거예요. 태평양이 너무 넓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까지 한 번에 못 와요. 한 번에 오지 못하고 아시아 지역까지 오려면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여기서 기름 다시 받고 그러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됐기 생각에는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이 너무 세긴 한데 신경 쓰이긴 하는데 사과하기보다는 미국은 아무리 세도 한 번에는 못 오니까 미국이 중간에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 여기 하와이 하와이 안에 있는 미군 기지 여기만 깨면 여기만 깨면 미국은 아시아로 못 오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바로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였던 진주만을 공습하는 거죠.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새벽에 갑자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작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에서 이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미군을 직접 때린 거죠. 그래서 미군도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주만 공습 직후에 있었던 미군과의 본격적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었어요.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이었는데 뭐 기나긴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 미드웨이 해전을 미국이 이기게 되고요. 이 뒤로 일본은 미국을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뭐 물론 미국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을 포함해서 진주만 공습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 일본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쭉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석유를 얻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공격했었고 미국의 석유 수출 중단이라고 하는 경제 제재를 받았었지만 결국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전쟁은 전반적으로 이제 독일도 전선이 이중화돼서 영국과 미국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소련을 상대해야 됐고 소련과 싸웠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도 미국을 상대로 거의 이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연합국 측, 영국, 프랑스,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뭐 그죠? 이탈리아는 뭐 잘 싸움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도 붕괴가 됐고요. 근데 좀 그렇다, 그죠? 2차 세계대전을 배우는데 이탈리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졌다 이거밖에 없네,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탈리아는 별 성과가 없고요. 어, 지금 프랑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연합국이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연합국의 두 번째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프랑스를 회복해야죠. 그래서 프랑스 땅으로 상륙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워낙 드라마틱한 작전이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이야기도 담고 있고 뭐 영화 드라마도 많이 나왔던 그런 상륙 작전인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독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벌지 전투라고 있는데 이 전투도 또 연합국 측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결국 항복하게 되고요. 이 베를린 근처에서 이제 어, 동쪽에서 진격해오는 소련군과 서쪽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뚫고 진격해오는 어, 연합국 이 미국 영국 군대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독일이 무너지게 되고요. 일본도 뭐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많이 패배해도 끝까지 항복은 안 해요. 끝까지 항복은 안 하는데 미국이 확실하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결국엔 이 선택을 하는 거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는데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갈등 요소가 많았던 게 사실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아도 일본은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히 개박살 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이미 미국은 도쿄에 도쿄 대공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쿄 수도에 어마어마한 폭격을 했었고 오히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핵폭탄의 피해로 죽은 사람보다 도쿄 대공습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도쿄는 수도고 인구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일본 문화 특성상 건축물을 다 목재로 지어요. 나무로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공습을 해버리면 불 붙으면 다 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도쿄 대공습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핵폭탄을 쏴야겠느냐.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팬맨 리틀보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핵폭탄을 투하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어, 천황이 겁을 먹어요. 천황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은. 근데 또 어떻게 이것만 살아남았네. 이거 신기하다. 요게 뭐냐면 요것만 살아남았죠. 요게 이제 일본의 전통 종교 중에 신도가 이제 일본의 전통 종교인데 이 신도의 사원이 신사예요. 근데 그 신사의 입구가 이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일본의 신이 이것만 지켜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전통 종교의 사원의 입구입니다. 입구. 신기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항복을 받아내고 있는 건 지금 이 주머니에 손 꽂고 있는 이 양반이 태평양 함대를 책임졌던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랑도 인연이 깊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 번쯤 쭉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노트에 정리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끝이 났고 어, 요 정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잖아요. 이 세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죠. 그리고 이걸 맞아 싸운 게 미, 영, 프, 그리고 소련이죠. 근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민주주의잖아요. 자본주의고. 소련은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빌런, 악마를 상대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무너졌어. 그 다음은 그럼 누가 남겠어?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들이 있다고. 독일도 항복했으니까. 그리고 독일은 또 이 소련과 미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분할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정부들은 전체주의로 갈 수는 없을 거고 민주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로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정부를 만들어야 됐던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쪽 면에서는 소련이 진격해오고 서쪽 면에서는 미국, 영국이 진격을 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동서로 분할이 되고요. 그래서 동쪽은 소련 측이, 서쪽은 미국 측이 점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이 독일의 원래 수도가 베를린이잖아요. 베를린인데 이 베를린이 지도상으로는 동독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베를린을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서베를린은 또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죠. 서베를린은 미국 측이 관리를 하고 동베를린은 소련 측이 관리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독에는 수도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서독은 보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운 수도급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완전히 미군이 점령을 한 거죠. 이 일본이 치렀던 2차 세계대전 안의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태평양 전쟁은 완전히 일본 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졌기 때문에 미국의 미국 군대가 완전히 통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전쟁이 끝난 게 1945년이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독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한 7년 정도 미군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 6.25도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죽음이 있었던 전쟁인데 전투나 뭐 유행병 이런 것들로 인한 죽음도 많지만 또 유달리 음, 독재자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전쟁 시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면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어, 우리 기억나시죠? 전쟁 초반에 이제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폴란드를 공동 침략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벌인 학살 사건이 또 이런 카틴숲 학살 사건 이런 사건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시신들이 있죠. 그다음에 너무 유명하죠. 독일이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하면서 벌였던 학살들. 그다음에 뭐 가둬놨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독일인들은 이걸 진심으로 반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수도인 베를린에 이렇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독일인들의 어떤 반성, 유대인을 기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죠. 이게 수도가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수도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렇게 기억의 추모의 반성의 공간으로 마련해 둔다는 게 쉬운 결심은 아니에요. 근데 진심으로 반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반성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던 히틀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준 건 독일의 국민들이 투표로 준 거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되게 까만 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게 크기랑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한 명 한 명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물론 유대인이 학살당한 숫자만큼 다 만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유대인은 집계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600만 명 정도가 학살당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다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공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다음에 일본도 사실은 일본도 중국에서 이런 학살 사건을 벌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있는 난징, 남경 난징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여기가 난징인데 여기서 대학살을 벌이게 되죠. 이게 다 사람 머리예요. 너무 잔인한가? 뒤에 이제 일본군 장교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중국 측 추산으로는 한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난징에서 대학살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너무 유명하죠. 이제 사람들 잡아다 놓고 생체 실험하는 만주에 있었다고 해요. 7.3일 부대 생체 실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 게 어, 유달리 일본이 의학이 강해요. 근데 그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 7.3일 부대 생체 실험. 근데 이게 되게 참 그런 게 이 7.3일 부대 부대장이 지금 나오는 이시시로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의 일생을 보면 우리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그 말에 좀 의심이 가요. 왜냐면 저 사람 평생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어,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지고 나서 일본이 운영하던 이 생체 실험 부대 731 부대의 부대 연구 자료를 미군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미군 의학 지금 미국 세계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그래서 연구를 했던 생체 실험을 했던 일본 그다음에 이 연구 자료를 가져간 미국 이 나라들이 이제 그다음에 독일도 의학이 뛰어나죠. 참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는 우리 내년에 한국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그게 되게 사실은 전쟁 중에 간간이 벌어지는 건 나쁜 행동이지만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일본군 위안부는 조금 특별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전쟁 중에 간간이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 병사가 민간인 여성을 강간한 걸 이걸 소속 부대나 해당 국가가 철저하게 이렇게 막 파헤쳐서 잡아들이고 처벌하고 그 과정이 보통은 없거나 굉장히 대충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일본군 위안부는 경우가 달라요. 일본군 위안부는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어, 성적인 강간 행위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경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 중의 강간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신 이 할머님 김학순 할머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하죠. 방송에 나와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어, 그때 아직 일제 강점기 시기였는데 그때 내가 이런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이런 걸 처음 얘기하신 분이고 김학순 할머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열어놓고 토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좀 건강한 가치관을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되는지를 좀 건강한 인식 체계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또 김학순 할머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건강한 어떤 가치관을 갖기 위해선 중간에 분명히 공개적인 토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김학순 할머님이 공개적으로 말씀 꺼내시기 전에는 조금 쉬쉬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김학순 할머님께서 큰 용기를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용기를 꺼내 주심으로써 우리 민족 단위로 조금 이렇게 물론 뭐 어,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 단위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어떻게 여겨야 될 건지를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좀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연합국은 다 착한 사람들이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추축국 이 사람들만 되게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합군도 이제 독일이 거의 완전한 항복 직전이었을 때 베를린 점령 상태에서 베를린 여성을 굉장히 강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다음에 또 요 시기에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량 살상 무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꼭 우리가 알고 있는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핵무기 배웠죠.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뭐 살인가스, 백린탄, 네이팜탄, 소위탄 지금은 다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불법화된 무기들인데 그래도 써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할 때도 백린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보통의 폭탄들은 이제 TNT 탄이 들어가고 그 뒤로 이제 사람 몸에 박힐 수 있는 이런 파편들을 많이 그래서 파편이 터지는 그런 형태의 폭탄들인데 살인가스는 독가스고요. 백린탄, 네이팜탄, 소위탄 이런 것들은 발화물질을 폭탄에 넣어요. 그래서 폭탄이 터지면 발화물질들이 촥 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에 불이 붙어요, 저렇게. 그러면 이 네이팜탄이나 소위탄 이런 것들을 맞은 사람들은 진짜 최악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돼요. 차라리 일반 폭탄은 그냥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팡하고. 왜 죽는다기보다는 이제 시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순간적으로. 근데 네이팜탄이나 백린탄 이런 탄들은 몸에 불이 붙어 버리기 때문에 진짜 막 아유 뭐 겪어본 적은 없지만 최악의 고통. 봐도 그냥 고통스럽지 않나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이런 무기들이 2차 대전 때 많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참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 거의 이길 게 확실시 되는 단계에서 연합국 대표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 대표들이 여러 번의 회담을 거치게 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전쟁 이후에 평화를 지키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 헌장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공동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대서양 헌장 안에는요 굉장히 뭐 듣기 좋은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대서양 헌장 쫙 펼쳐보면 거의 뭐 도덕 교과서랑 내용이 비슷해요. 뭐 평화를 지켜야 되고요. 뭐 노동자의 어떤 권리는 보장받아야 되고요. 인권은 보장받아야 되고요. 뭐 그런 얘기들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좀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는 게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국제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가의 국경선은 뭐 세력이나 이런 거 부담도 각 민족들이 원하는 대로 그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서양헌장 정신에 따라서 국제연합이 창설됩니다. 이게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만들었던 국제연맹의 발전 모델이죠. 발전 모델. 그러니까 좀 더 업데이트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제연합인데 근데 사실은 국제연맹이 약점이 뭐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 뒤에 대서양헌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국제연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안 배워도 알 수 있어요. 국제연맹의 최대 한계점이 뭐였어요? 누가 빠졌다는 거였어. 미국이 빠졌다는 거고. 그래서 왜 약했어? 무슨 수단이 없으니까? 군사적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면 되겠죠. 그게 국제연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을 개성해서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 했을 때도 미군이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군이 들어가 있는 유엔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왔는데 미군이 미군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요. 유엔군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온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이 유엔 평화유지군도 거의 뭐 80% 이상 미군이에요. 미군이 거의 모든 자본과 무기를 대고 있죠. 미군 빠지면 유엔군 힘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죠. 한번 비교표 정리해 보시고 사실은 국제연맹의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의 국제연합의 특징은 바로 나와요. 미국이 없었고 그래서 군사적 수단이 없었고 약했다. 이게 이제 국제연맹의 한계점이었잖아요. 이제 그걸 보완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참가해주고 그다음에 미국이 참가했으니까 군사적 수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엔군이 구성된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